고요한 새벽 공기가 집안을 감돌았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해안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한소희는 조용히 눈을 뜨고 익숙하게 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5살 배기 내 쌍둥이를 혼자 키우는 지난 5년은 전쟁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자 이미 거실은 작은 천재들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막내딸 민서는 작은 몸으로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주먹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제법 날카로웠다. 셋째 시우는 식탁 한쪽에서 분해된 소형 드론과 복잡한 회로 기판을 앞에 두고 초소형 드라이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둘째 예주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아침 햇살을 담아내고 있었고 그 섬세한 손놀림은 나이를 의심하게 했다. 그리고 첫째 진우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코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해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순수한 목적, 바로 가족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동생들의 온라인 학습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소희는 이 비범한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과거의 악몽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소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평범한 오후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과학 발명 경진대회에서 보낸 공식 우편이었다. 시우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정화 드론의 결과 발표였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시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 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시우야, 대상이야, 전국 대상.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시우를 얼싸안았다. 시우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소희는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이들은 특별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대상 수상 소식은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들의 삶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평범한 우편이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봉투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JY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소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JY그룹. 그녀가 5년 동안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그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이자 그녀의 끔찍했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시우의 발명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JY그룹이 후원하는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시우를 특별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교육비와 연구 지원은 물론 세계 최고의 멘토를 붙여주겠다는 약속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소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편지 하단에 적힌 또 다른 제안이었다. 바로 그녀 한소희에게 JY 생명과학연구소에 선임 연구원 자리를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공과 과거 경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가 이곳에서 받는 시간제 연구원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연봉,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시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도시, 권력과 욕망이 들끓는 그곳으로, 그리고 JY 그룹의 그림자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소희는 편지를 든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세상의 더러운 이면과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헬쑥해진 얼굴로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다. 그리고 어젯밤 받은 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아이들을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동반자였고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침착했다. 진우는 이미 태블릿으로 JY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엄마, JY 그룹의 영재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시우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안이 철저하고 그들의 회장은 언론에 노출이 많은 인물이에요. 진우의 말에는 나이답지 않은 신중함이 묻어났다. 시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거기 가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큰 연구실에서요? 예주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희의 손을 잡았다.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내 민서가 우렁차게 외쳤다. 누가 우리 엄마를 귀찮게 하면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아이들의 반응은 소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한 4명의 기사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눈부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저녁,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답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귀하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짧은 문장을 쓰는데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서울행이 결정되었다. 5년 만의 귀환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4명의 천재를 지키는 엄마 한소희였다.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운명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 JY 그룹의 심장부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작은 집은 이사 준비로 분주해졌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진우는 서울의 지리와 JY 그룹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하며 가상의 보호막을 구축했다. 예주는 정들었던 바다와 마을의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추억을 정리했다. 시우는 자신의 발명품들을 안전하게 옮길 특수 상자를 설계했고, 민서는 매일 아침 운동량을 2배로 늘리며 체력을 단련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소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녀에게 상처와 배신, 그리고 잊고 싶은 하룻밤의 기억을 의미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날 밤의 혼란스러운 감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곤 했다. 낯선 호텔방, 비싼 와인향,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었지만 그 과정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의 재회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 따라올 것이었다. 아비 없는 아이들이라는 손가락질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부터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JY 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아이들에게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세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밤마다 수십 번씩 되뇌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아이들은 좁은 시골 마을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들이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꿈을 이룰 자격이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며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연구 서적들을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해졌던 그녀의 꿈도 다시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이삿짐 트럭이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섰을 때 소희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난 5년간 그녀와 아이들을 품어주었던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이제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서 나란히 잠든 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진우, 예준, 시우, 민서. 그녀의 사랑스러운 천사들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차 안의 공기를 채웠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흐릿한 스카이라인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운명의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JY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절대적인 권력과 고독의 상징이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은 곧 법이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이 안개처럼 그의 의식을 맴돌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값비싼 와인의 향과 달빛에 비친 한 여인의 실루엣, 그리고 비누향 같기도 하고 들꽃 향 같기도 한 아련한 향기뿐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내 최고의 인력을 동원해 그날 밤의 여자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실패는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유일한 오점이자 지독한 갈증으로 남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결제 서류를 넘기다 말고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생명과학 연구소에 가봐야겠다. 김 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덕에 익숙하다는 듯 군더더기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준의 예고 없는 방문은 JY그룹 전체를 긴장시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보고서 속의 활자가 아닌 현장에 살아있는 공기를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특히 최근 영입한 인재들이 모인 생명과학 연구소는 그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며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그의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같은 시각 한소희는 JY 생명과학 연구소의 최첨단 시설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시골의 작은 연구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와 수준이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이곳의 공기는 날카로운 지성과 팽팽한 경쟁심으로 가득했다. 일부 연구원들은 낙하산처럼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희는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첫 브리핑 시간, 그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다른 연구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조용히 지적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연구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동료들은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소희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녀는 스스로의 주위에 단단한 벽을 쌓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다. 오후가 되자 연구소 전체에 비상경보처럼 낮은 사이렌이 울렸다. VIP 방문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구소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구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유리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그의 수행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연구소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모든 소음이 그의 발걸음 소리 아래로 가라앉았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태준은 연구소장의 아첨 섞인 보고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매서운 눈으로 연구실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흐릿하면 가차없는 질책이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이 마침내 소희가 있는 신약 개발 3팀의 연구실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던 소희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소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 남자였다.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5년 전 그 밤의 혼란 속에서 그녀를 압도했던 그 위압적인 분위기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도 모를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눈빛에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아첨을 했지만 저렇게 꼿꼿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고 일부러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암제 임상 데이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의 기습적인 질문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데이터 자체의 문제보다는 특정 유전자 변이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부작용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이름표를 응시했다. 선임연구원 한소희.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여자의 당돌한 눈빛과 자신을 미묘하게 흔들었던 그 알 수 없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연구실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동료들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희는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세한 목소리 떨림과 불안한 눈빛은 첫째 진우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 엄마는 계속 불안해 보였다. 진우는 결심했다. 엄마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는 동생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들이 화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JY그룹의 철벽 같은 방화벽은 일반 해커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만 5살 천재 해커에게는 흥미로운 퍼즐에 불과했다. 그는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JY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고 경영자 강태준의 신상 정보였다. 잠시 후 화면에 강태준의 공식 프로필 사진과 이력이 나타났다. 진우는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전체적인 얼굴 골격이 마치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강태준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두 얼굴의 수백 개 지점을 비교했고 잠시 후 화면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유전적 일치 확률 97.3%.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 예준, 시우, 민서의 사진과도 차례로 비교했다.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충격에 휩싸인 진우는 조용히 동생들을 깨웠다.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내 아이는 화면에 나란히 떠 있는 두 개의 사진을 응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남자, 강태준. 그리고 그 옆에는 그와 놀랍도록 닮은 첫째 진우의 얼굴이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내 아이의 심각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강태준과 진우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는 화면 앞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정적을 깬 것은 둘째 예준이었다. 어쩐지 그 사람 슬퍼 보였어. 예술가적 감수성을 지닌 예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엄마가 그 사람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흔들렸어.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첫째 진우는 결론을 내렸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강태준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셋째, 시우는 작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유전자 정보가 필요해. 머리카락이나 그 사람이 썼던 컵 같은 거. 그러면 99.9% 확률로 확인할 수 있어. 막내 민서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그럼 우리 엄마를 왜 혼자 뒀는데? 내가 만나서 따져야겠어. 진우는 흥분한 민서를 진정시켰다. 아니, 지금은 절대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 작전이야. 작전명은 아빠를 확인하라. 엄마를 지키면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증거를 찾는 거야.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살배기 내 쌍둥이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비밀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다음 날 연구소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로 술렁였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강태준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모두가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연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핵심 연구팀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호명된 이름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총괄팀장 한소희 선임 연구원.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로 쏠렸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연구원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소희는 이것이 강태준의 의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거부할 수 없는 덫에 걸려든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업무를 핑계로도 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첫 회의는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직속 회의실에서 열렸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에서 소희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초기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는 오직 스크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맞은편 상석에 앉은 강태준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고 강렬했다. 발표 도중
강태준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물잔을 잡았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의 금속 걸쇠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방, 희미한 달빛, 그리고 남자의 손목에서 비슷한 빛을 내던 시계. 갑작스러운 기억의 파편에 그녀는 순간 호흡을 잇고 말문이 막혔다.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은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낯선 다정함이 깃든 목소리가 또다시 그녀의 기억을 헤집었다. 귓가에 속삭이던 꿈결 같던 그 목소리와 겹쳐졌다. 소희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발표를 이어갔지만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날뛰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흥미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소희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았다. 그날도 그녀는 복잡한 분자 구조식과 씨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연구실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라서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퇴근길에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들렀다고 짧게 말했지만 그의 등장은 연구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모니터의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질문을 던졌다. 소희는 놀라움을 감추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다. 어느새 그들은 직위와 관계를 잇고 순수하게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두 명의 연구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녀의 창의적인 접근법이 만나자 몇 시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토론에 집중하던 소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바로 그 사소한 행동이 강태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장면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똑같은 손짓으로 머리를 넘기던 한 여인의 흐릿한 실루엣. 그 순간적인 데자뷰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순간 허물어지고 원초적인 혼란과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날 밤의 조우는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소희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과 되살아나는 기억의 파편들이 두려워 그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대면 보고 대신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명백한 회피는 오히려 강태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고 지금 그는 한소희라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자주 불러냈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독대할 시간을 만들었다. 그의 접근은 집요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소희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그에게 얽매여 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둘 다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연구소를 떠나는 소희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쥐고 있는 열쇠였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해 지시했다. 한소희 연구원,
우리 그룹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5년 동안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마침내 지배자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국그룹의 오유라 이사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완벽한 외모, 대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배경까지.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단 한 사람, 강태준을 제외하고는. 그는 언제나 그녀의 뜨거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다. 오늘 밤 JY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는 그 거리를 좁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파티장에서 오유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태준의 옆에 선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재벌가의 딸들 사이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소희는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유라는 강태준이 그 여자에게 보내는 언뜻 스치는 시선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흥미를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인 오병철 회장에게 다가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아버지, 저 여자 누구죠? 오병철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새로운 팀장, 한소희라는군. 강태준이 파격적으로 발탁한 인재라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쟁자에 대한 비아냥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강태준에게 저런 여자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너무 가까이 두지 못하도록 미리 싹을 잘라야지. 아버지의 말에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한소희, 감히 자기 자리를 넘보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바닥으로 끌어내리기로. 다음 날 오유라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사설 정보업체를 고용했다. 한소희라는 여자예요. JY그룹 연구원이죠. 과거 5년 동안의 행적, 주변 인물, 사소한 흠집 하나까지 전부 알아내세요. 그녀는 수표를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는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추악한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 비밀을 찾아내 강태준의 눈앞에 뿌려주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작은 천재들의 감시망 안에 포착되어 있었다. 엄마의 이름 한소희와 뒷조사 같은 키워드에 대한 비상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둔 진우의 노트북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진우는 즉시 동생들을 소집했다. 누군가 엄마를 조사하고 있어.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대국그룹과 연결된 유령 회사 소속의 정보업체야.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는 가설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엄마 보호 작전이 즉시 개시되었다. 진우는 팀의 사령관이 되어 정보업체의 디지털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의 과거 기록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대신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들을 흘려보냈다. 마치 한소희가 지난 5년간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했던 것처럼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정보업체의 유능한 해커들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흔적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현장 작전은 시우와 민서가 맡았다. 정보업체 요원이 엄마의 아파트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한 첫날, 시우는 잠자리 모양의 초소형 정찰 드론을 날렸다. 드론은 요원의 차량에 장착된 모든 통신 장비와 카메라의 미세한 전파 교란을 일으켰다. 요원의 휴대폰은 갑자기 먹통이 되었고 고가의 망원 카메라는 초점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지지직거렸다. 그가 차에서 내려 장비를 확인하는 사이 태권도 도복을 입은 민서가 그에게 달려오다 실수로 넘어졌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민서는 울먹이며 요원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을 묻혔다. 요원이 허리를 숙여 민서를 일으켜주고 잠시 한눈을 파는 그 찰나 민서의 작은 손이 그의 가방에 시우가 만든 쌀알 크기의 추적 장치를 붙였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완벽한 작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의기양양하게 임무 완수를 보고했다. 예주는 창문 너머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요원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며칠 동안 정보업체 요원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한소희의 일상은 연구소와 집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알 수 없는 장비 고장과 방해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오유라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제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소희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오유라는 무능한 변명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해요.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 압박을 느낀 요원은 전략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첨단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24시간 잠복하며 그녀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의 변화를 즉각 감지했지만 아파트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요원의 끈질김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 찾아왔다. 맑은 주말 오후 한소희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서는 모습이 그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요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명도 아니고 4명. 심지어 내 아이는 서로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이것은 오유라가 원하던 흠집 수준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미혼모, 그것도 내 쌍둥이의 엄마라니.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오유라에게 사진들을 전송했다. 사진을 확인한 오유라의 입가에 경악과 함께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 오병철 회장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소희, 애가 넷이나 딸린 미혼모였어요. 오병철 회장은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희와 네 아이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노회한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는 이 사진들이 단순한 스캔들 거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아비는 누구지? 혹시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유라야,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다. 아주 재미있어지겠어. JY그룹이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어린이 과학관 개관식은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붐볐다. 그룹 임직원과 가족들도 초청되어 딱딱한 기업 행사는 모처럼 축제 같은 분위기를 띄었다. 한소희는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이들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특히 강태준의 시선 안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과학관이라는 말에 반짝이는 내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아빠를 확인하라. 작전을 수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진우는 행사장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분석했고 예주는 멀리서도 강태준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으며 시우는 전시된 과학 장비들을 분석했고 민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엄마와 동생들의 주의를 경계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축사를 하며 무심코 객석을 훑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의 눈은 자석처럼 한소희에게 이끌렸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 연구실에서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낯선 모습에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동요했다. 오유라는 그런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소희를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전시장 자유 관람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흩어졌다. 특히 시우는
중앙홀에 설치된 거대한 태양계 모형 키네틱 아트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복잡한 기계 장치와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그러던 중 시우의 예리한 귀에 불규칙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토성 모형을 지탱하는 고정 볼트 하나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있었다. 시우는 위험을 직감하고 근처에 있는 안전요원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저씨, 저거 고장났어요. 볼트가 풀려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요원은 꼬마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얘야, 위험하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VIP들을 이끌고 중앙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일행이 막 모형 아래를 지나는 순간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토성 모형이 지지대에서 이탈의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한소희는 추락하는 모형 아래에 자신의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누구보다 강태준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몸을 날려 아이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자신은 추락하는 모형의 파편에 어깨를 부딪혔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전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 덕분에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시우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강태준 역시 찢어진 와이셔츠 너머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정신을 차린 소희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울먹였다. 김 비서는 회장을 챙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과 피를 흘리는 시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 보였다. 의료진이 달려와 현장을 수습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고통을 참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괜찮은가? 그의 시선은 어느새 소희의 어깨 너머로 시우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한 사람은 김 비서였다. 그는 의료진이 시우의 팔을 소독하며 사용한 피 묻은 거즈를 몰래 챙겼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닮은 꼴의 문제가 아니라고. 회장이 지난 5년간 그토록 집착했던 과거의 퍼즐과 이 아이들 사이에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회장의 충직한 그림자로서 진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유전자 분석 연구소에 연락했다. 알파 등급의 최우선 순위 의뢰다. 24시간 내 결과를 보고해.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걸세. 다음 날 강태준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싸늘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극도의 긴장감이 서린 얼굴로 들어와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제 독단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다 이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검체 A, 강태준, 검체 B, 신원 미상아동.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최종 결론. 북권 확률 99.9999%.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과학적인 데이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소희,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 아니, 사진 속의 아이들은 넷이었다. 4명의 아이들. 충격은 이내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지난 5년간의 공허함, 그녀를 찾기 위한 헛된 노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차가운 눈빛,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던 것이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차 준비해. 당장 연구소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지배자의 분노에 찬 행차가 시작되었다. 한소희의 연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늦은 밤, 홀로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던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분노로 얼어붙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그녀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침내 5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로 내던졌다. 설명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연구실의 정적을 갈랐다. 소희는 떨리는 눈으로 북원 확률 99.9, 999.9%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더 이상 변명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의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다.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대로라고? 당신은 5년 동안 내 아이들을 숨겨왔어. 대체 무슨 권리로?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소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당신의 아이들이요? 당신은 그날 밤을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룻밤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악몽이었고 동시에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선물한 기적이었어요. 그녀의 반격에 강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자존심의 상처이자 약점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소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봤어요. 당신의 권력과 재산이 아이들에게 독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를 물어뜯고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싸움의 도구로 삼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겼다고 분노했지만 그녀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지킬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서로의 정당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연구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워졌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감정의 전쟁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와 법무팀, 홍보팀으로부터 동시에 쏟아지는 긴급 메시지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무시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인터넷 뉴스 속보 알림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속보 JY그룹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논문 표절 및 데이터 조작 의혹. 한소희 책임연구원 핵심 인물로 지목. 그는 기사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소희의 연구가 해외 논문을 표절했다는
구체적인 허위 증거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JY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강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며 한소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소희 역시 그의 휴대폰 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두려워했던 강태준의 세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휘두르는 칼날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개인적인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냉혹한 기업 총수의 적을 향한 사리가 가득 들어찼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오병철. 그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법무팀, 당장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해. 홍보팀은 일시간 내로 반박 자료 배포하고 보안팀은 정보 유출 경로 역추적해. 지금 당장. 그는 순식간에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 번뜩였다. 소희는 그 압도적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무섭도록 위험한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이게 바로 내 세상이야. 그리고 당신이 좋든 싫든 이제는 당신과 내 아이들의 세상이기도 하지.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오병철이 노리는 건 당신이 아니야.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내 프로젝트를 건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엄마를 건드렸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우리 둘의 개인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 지금 당장은 공동의 적이 생겼어.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어.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싸워야 해.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선택 문제가 아니야. 그의 선언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비공식적인 동맹이 된 것이다.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한소희와 내 아이들은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했지만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아이들은 거대한 집을 신기해하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았고 소희는 화려한 황금 세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먹하게 굴었고 그의 집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JY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오병철 회장이 뿌린 가짜 뉴스는 주식 시장을 흔들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존폐를 묻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었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소희가 입을 열었다. 이 데이터는 조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적들이 제시한 허위 데이터의 구조적인 모순과 논리적 오류를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날카로웠으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허점들을 정확히 찔렀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여자나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격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대국그룹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었다. 어른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가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스크린으로 다가왔다. 제가 찾아볼게요. 소희는 기겁하며 아들을 말렸다. 진우야,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위험해. 하지만 강태주는 그런 소희를 제지하고 흥미로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그는 이 비범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진우는 익숙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경로와 암호화된 서버 목록이 나타났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최초 정보 유출 경로가 대국그룹의 위장 서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5살 아이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때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예주는 오병철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할 때마다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려요. 중요한 단어를 말하기 전에 항상 마른 침을 삼키고요. 시우는 손바닥만 한 장치를 내밀었다. 이건 도청 탐지기예요. 아마 엄마 연구실에도 있을지 몰라요. 민서는 문 앞을 지키며 말했다.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제가 막을게요. 강태준과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닌 각 분야의 천재들로 구성된 최정예 특수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강태준은 결단을 내렸다. 좋다. 오늘부터 천재 가족 작전팀을 결성한다. 그는 아이들을 동등한 팀원으로 인정했다. 소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상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함께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본격적인 작전본부가 되었다. 진우는 대국그룹의 내부 서버를 해킹해 정보를 수집했고 소희와 강태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반격 전략을 세웠다. 예주는 오병철 회장의 심리를 분석해 그의 다음 수를 예측했고 시우는 작전에 필요한 각종 소형 장비들을 만들어냈다. 민서는 24시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으며 모두의 안전을 책임졌다. 어색했던 집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애로 점차 채워져 갔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작전 회의를 하던 중 강태주는 복잡한 회로도를 앞에 두고 끙끙 앓고 있는 시우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 시우가 풀지 못하던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었다. 공학도 출신인 그의 조언은 시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시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강태주는 가슴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팀의 반격은 체계적이었다. 시우의 도청 탐지기는 예상대로 소희의 연구실과 새로 옮긴 집에서 보낸 선물 바구니 속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도청 장치를 발견해냈다. 이것은 대국그룹이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예주는 탐욕스러운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짧은 풍자 애니메이션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렸고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론을 JY 그룹에 유리하게 돌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 밤을 새워 오병철 회장의 비밀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진우가 마지막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모두를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찾았어요. 화면에는 오병글 회장의 유령 회사에서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날짜는 기사가 보도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더 이상의 진실 공방은 무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이용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은 화면에 떠 있는 송금 내역과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진우, 그리고 결연한 표정의 소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병철, 이제 끝났군. 승리를 예감한 그의 목소리가 지휘 본부를 가득 채웠다. 기자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은 오병철 회장의 음모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였다. JY그룹의 법무팀은 즉시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고, 홍보팀은 여론을 뒤집을 반박 기사를 작성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뿐 과거를 설명해 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오병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 5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의 말에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 역시 진실을 알고 싶었다.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그 밤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다시 천재 가족 작전팀이 소집되었다. 이번의 목표는 더욱 위험하고 어려웠다. 5년 전의 기록, 대국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진우에게 5년 전 JY그룹과 대국그룹이 사활을 걸고 경쟁했던 해외 에너지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와 타임라인을 제공했다. 그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을 것이라는 그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해킹을 시작했지만 5년 전의 구형 서버는 최신 보안 시스템과는 다른 종류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몇 번의 실패에 막혀 좌절했다.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해킹 기술은 몰랐지만 기업의 생리와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오병철이 신임하는 비서실이나 법무팀장의 개인 통신 기록을 찾아봐. 비밀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법이니까. 그의 조언은 결정적이었다. 진우는 목표를 수정했고 마침내 오병철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전직 비서실장의 개인 이메일 아카이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잠들어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암호해독 끝에 마침내 5년 전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파일 속에는 이메일과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짧은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 해외 플랜트 사업 최종 입찰을 며칠 앞두고 오병철 회장은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미리 섭외해둔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스캔들을 터뜨릴 작정이었다. 이를 통해 강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JY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병철이 고용한 여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한 하수인은 계획이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같은 호텔에서 열리던 제약 학회에 참석했던 한소희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이 원래 목표였던 여자와 비슷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희에게 접근의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고 한소희는 그저 기업 전쟁의 무고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진실이 담긴 문장들이 스크린 위로 떠오르는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운이 없었을 뿐, 그 추악한 음모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새하얗게 변할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압도적인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전쟁이 아무 상관도 없는 한 무고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세상을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 대한 남은 분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와 오병철을 향한 살이만이 남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태주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홀로 서 있는 소희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섰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 분노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세상이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5년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의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강태준의 단단했던 자기 통제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 순간 필요에 의해 맺어졌던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견고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변모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악몽을 끝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닌 그들의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대국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소희는 더 이상 과거에 숨는 연약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차가운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모든 계획이 준비되었음을 눈빛으로 알렸다. 그는 작전 지휘본부에 남은 네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진우, 시스템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준, 시우, 민서, 너희들도 각자 위치에서 형을 도와줘.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팀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주주총회장은 오병철 회장의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태준과 한소희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대국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서 발언권을 얻었고 한소희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격으로 그의 곁에 섰다. 오병철 회장은 연단 위에서 성공적인 경영 실적을 자랑하며 주주들의 환심을 샀고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오병철 회장님, 최근 JY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루머에 대해 대국그룹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오병철에게 거짓말을 할 판을 완벽하게 깔아주었다. 오병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저희 대국그룹은 언제나 정정당당한 기업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며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장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주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 떨어진 펜트하우스에서 진우가 엔터키를 눌렀다. 주총 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대국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오병철 파일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오병철 회장의 유령 회사가 문제의 기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거래 내역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그가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진우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된 후였다. 다음으로 시우가 찾아낸 도청 장치에서 추출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 여자에 대한 더러운 정보를 더 찾아내라는 오병철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의 술렁임은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오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공개되었다. 5년 전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추악한 계획이 담긴 이메일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뒤엉켰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소희가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장내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이름은 한소희입니다. 저는 표절을 한 과학자도 부도덕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여러분 앞에 계신 저 남자의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결백과 지난 5년간의 고통을 증언했다. 오병철 회장은 한 기업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개인의 인생을 그리고 제 아이들의 평범한 삶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바로 그때 주총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병철 씨 불법 사찰,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오병철의 저항과 오유라의 절규는 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참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부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들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다. 소란이 잦아들자 강태준은 소희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이 뉴스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준과 한소희를 보며 아이들은 달려와 그들을 껴안았다. 6명의 가족은 비로소 함께 폭풍우를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한 유대감은 정의가 승리한 그날 밤을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 오병철 일가가 몰락하고 세상의 소란이 잠잠해지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전쟁 지휘 본부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다. 강태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냉철한 기업 총수에서 아침마다 토스트를 태우고 아이들의 등교 준비에 허둥대는 어설픈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서툰 모습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 웃음소리는 그의 공허했던 삶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어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시우를 위해 연구소 안에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개인 실험실을 만들어 주었고, 시우가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일 때마다 5살 아이가 아닌 동등한 과학자로서 토론했다. 예준이 그린 6가족의 초상화를 자신의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모든 방문객에게 자랑하는 아들 바보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민서에게 호신술을 배우겠다며 넓은 거실에서 함께 뒹굴었고 일부러 과장되게 넘어져 아이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진우와는 JY그룹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미래의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다. 강태준은 아이들 각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한소희 역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JY 생명과학 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일과 삶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강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희의 손을 잡았다. 그는 화려한 반지나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진심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악몽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한소희, 이제 나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소? 그의 청혼은 담백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소희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정원에서 6명의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진우와 시우는 아빠의 곁을 지키는 꼬마 신랑 들러리가 되었고 민서는 반지 경호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늠름하게 버진로드를 걸었다. 예주는 그날의 모든 행복한 순간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겼다. 강태준과 한소희는 서로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보호를 맹세했다. 1년 후 한적한 해변가. 그곳은 5년 전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와 살았던 작은 마을 근처였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닌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았다. 강태준은 민서와 함께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고 시우는 신기한 조개들을 채집했으며 예주는 반짝이는 바다를 그림에 담고 있었다. 진우는 드론을 날려 그 모든 평화로운 풍경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소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눈부신 행복의 아침이 밝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진정한 가족이 된 6사람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과 푸른 파도 소리에 어우러져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해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